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보셨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까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자세히 매일매일 여러분께 상세하게 인수위 활동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하기 전인데 말이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하나 있죠. 지금의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두 군데로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정부청사 별관이라고도 하고요. 서울 용산 지역에 있는 국방부 청사,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담당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꼭 5월 10일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날에 청와대를 떠나야 되겠느냐. 너무 많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다시 한번 청와대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청와대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조경으로도 많은 위용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일수록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청와대에서 진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그때와 지금이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취임 첫날 지금의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말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공약인 만큼 컨센서스,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 측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 청와대를 옮기고 나면 그게 국방부 청사가 되든 외교부 청사가 되든 그곳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에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실도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청와대는 기자들이 모여있는 춘추관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과 별개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국민과의 소통, 기자실을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공간에 두기 위함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 보안 물론 검토하고요. 그리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나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건물의 공간과 형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치와 그리고 제반 사항을 점검하면서 압축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로 들어가면은 네. 원래 취지가 네. 소통인데 그게 단절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 외교부 청사든 아니면 국방부 청사든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 안에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 오늘도 윤석열 당선인 측의 생각과 이야기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한 걸 앞서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5월 10일 청와대 집무실로
새 대통령이 출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관련 인수위원들이 그 국방부 신청사 그리고 외교부 청사 이렇게 그 새 집무실 후보지를 방문해서 지금 현장 점검을 이제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으니까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 점검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전에는 그런 현장 조사가 없었나요? 두 군데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뭐 조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관련 TF들은 갔겠죠. 그렇지만 기획조정 인수위원 그리고 외교안보 인수위원이 인수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좀 여론도 보고 그리고 주변 상황도 보고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본부장,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정말로 확고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인수위에 없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모릅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부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방안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강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방점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궁궐 같은 건물이냐 아니면 일반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하는 사무실 건물이냐. 저는 그것이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냐 용산 시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 청사이건 뭐 국방부 신청사이건 그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정말 보통 사람들의 공간에서 대통령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장면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대통령도 제왕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일하는 행정부 수반이자 근로자일 뿐이구나 라는 인식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87년 체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라는 담론을 끌어오는 상징적인 일대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개혁에는 일정 부분 진통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전에도 뭐 이 청와대 이전 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축소를 공언했던 대통령들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까? 일단 한번 청와대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취임 첫날부터 보여주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광화문이 되든 용산이 되든 그곳에서 취임 첫날을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청와대 이전은 사실상 수도 이전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km를 옮기든 100km를 옮기든 똑같은 방어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요.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주택을 인테리어 하더라도 2달은 걸리는데 앞으로 40여일 뒤에 5월 10일까지 무조건 옮겨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고요. 지금 대통령 직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 안보실, 또 청와대 경호처, 또 군부대 이전, 또 이 방어 경찰들까지 뭐 경비단 모두 다 옮겨야 되는데 그럼 그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국방부는 그러면 국방부와 합참은 어디로 옮깁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요. 이 군부대가 이전함으로써 이 생기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곳이 고도 지연이나 그동안의 용산의 정비 개발 관련된 계획들은 다 백지화될 거고요. 고도 제한 비행금지 구역 다 설정될 거고요. 또 한강을 사용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아마 용산 지역의 한강을 과연 사용하실 수 있을지 앞으로 2026년 이후부터는 한강이 드론 택시들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고속도로 역할을 할 텐데 하늘길 역할을 할 텐데요. 그 길도 아마 다 막힐 겁니다. 8km 이내는 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될 거기 때문에 과연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신다면 외교부와 국방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쇄적 건물입니다. 뭐 외교부는 정보조합청사의 인근에 있지만 어찌됐건 폐쇄적인 공간인데 만약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무실 위치만 옮기실 게 아니라 법률안 개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장경태 의원 생각 충분히 알겠고 민주당에서도 원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말이죠. 민성기 의원. 네. 야당이 된 집권당에서 야당이 된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 특별하게 인수위가 또 당선인이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이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한 이틀 전부터. 그만큼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물론 민주당과 현 청와대 여권의 어떤 기류도 반영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민주당이 뭐 파악했다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뭐 일단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안들이 많이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선인 측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방부나 관련 기관들도 걱정하는 대목들이 있고 이런 대목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또 민주당도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하려다가 못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돼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또 선거도 의식한 그런 공세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윤석열 당선인과 당선인 측의 생각은 확고하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하고 말이죠. 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겠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가? 윤석열 당선인이 하겠다는 대로 하는 것,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그 공약 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는데 다만 청와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1948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줄곧 그곳에 있었는데 이거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으니 그 공약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1년이든 1년 반이든 이런 목소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반대한다. 죽어도 청와대 옮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김은혜 대변인이 이야기한 컨센서스,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시간을 컨센서스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다음 주 초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결정을 내려야 공사가 시작이 되고 5월 10일 안에 공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과연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컨센서스는 우리 국민이 시청자분들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근데 사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매우 굵직하게 나왔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권력 축소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폐지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국민 여론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 안 되어서 나온 공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다시 한번 되고 정치권 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것은 이 광화문 정부청사로의 이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고려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100% 확정되지 않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 소위 말하는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이 문제를 놓고 약간의 어떤 이 불협화음들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 빠른 시일 안에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이전하는 장소, 대통령실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관심의 논의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성될 것인가, 그리고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이나 실제로 정말 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보장해 줄 것인가로 이 논의가 저는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어떤 이 시간상의 무리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리고 5월 10일 이후에 이 환껏 개방된 청와대 잔디밭에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반려견과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비단 서울에 살아서 청와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거 옮기길 잘했다라고 박수 칠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문제는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빨리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오늘 인수위원들 참관 이후에 발표한다면 이 같은 문제들이 저는 뭐 크게 시간을 더 끌지 않고 마무리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화면이 잠깐 나가는데 말이죠. 저희가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인수위원들이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그림이 막 들어온 겁니다. 권영세 부위원장과 이번에 청와대 이전 TF 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윤한홍 의원이 함께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저 외교부 청사는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던 곳입니다. 외교부 청사. 지금 현재 광화문 청사 별관인데 말이죠. 장경태 의원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뭐 일단 국민들께서 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당연히 좋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군부대 이전, 또 경비 경찰 이전, 또 경호처 이전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요. 국방부 건물이 다른 건물, 금융위 건물이나 뭐 이 공정위 건물이든 어디든 다 옮길 수 있겠죠. 오피스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데
국방부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벙커라든지 헬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안전시설 등이 또 방어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당장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해서 지금 벙커 건설이라든지 헬기장 건설이라든지 또 EMP 방어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어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럼 국방부는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전하고 나서 또 짓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국방부와 뭐 여러 합참의 이전 시설들이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청와대를 이전하셔도 된다. 이전에 대해서까지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대통령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방부 합참의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하시고 또 청와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 비용도 지금 1조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전만 해서 뭐 4천억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쯤 입주하셔도 되지 않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비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민성기 의원 지금 비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1조 원 정도 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뭐 1조 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군인이나 군무원들 근무지 바뀌어서 이사 가는 비용까지 국방부 다 통사로 확정될 경우. 네, 예. 가만히 돼서 뭐 1조 원까지 되는 거고요. 정확한 비용 추계는 뭐 인수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행안부에서 외교부 청사로 갈 때는 한 1,000억 원, 그 국방부 신청사로 갈 때는 한 500억 원 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을 따름인데 그것도 아마 추계하는 게 구체화될수록 아마 비용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전하는 데 따른 그런 보안 관련 공사는 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인수위에서 한번 이제 현장 점검도 시작하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부터 추계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겠지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 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용이요? 비용도 결정이 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이게 뭐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이 세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이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선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5월 10일까지 저런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럼 예산을 어디서 빼올 것이냐. 지금 보면 인수위원회 예산 갖고는 저 공사 못해요. 그렇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활동, 그 인건비 아마 이 정도만 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예비비겠죠. 그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누가 결재를 하고 누가 승인을 하고 누가 집행을 할까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고 기재부 장관이 기한을 잡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승인을 하고 그래서 현 정부가 같이 해줘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 정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는 점.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재부 관계자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이다라는 워딩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 또 정권 이양기에 이 후임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는 것이 관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수위에서 합리적인 보고안을 만들어서 청와대 이전,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추진하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 관계자나 기재부 장관이 비토하거나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앞서 이 주영진 앵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촉박한 시간 안에 이전하느라 혹여라도 실이 되는 것이 더 많은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 길게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가 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이전하고 완전 개방함으로 인해서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87년 이후로 계속 지적받아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안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봐요. 실권 총리, 실무형 장관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의 파격과 개혁까지 함께 국민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예비비가 집행이 되는데 가령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선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당선인 측은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직 못 만나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만나겠다는 의사를 양측이 다 밝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가령 현 정부에서 이거 예비비 우리가 뭐 물론 승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또 하나의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물론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군부대, 공공기관, 부처 이전에 누가 예비비 씁니까? 사실 예비비는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쓰게 준비한 돈이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이나 비서실 정도가 이전할 때 1,000억이 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부대 이전, 지금 경호부대, 경호경찰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또 국방부와 합참은 어디로 갑니까? 그 비용까지 그럼 다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건데 차라리 내년 본예산 때 대통령으로 집권하시고 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길 권유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인수위 활동과 관련된 여러 정책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예비비를 쓰든 인수위 관련 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방부 이전, 군부대 이전 제가 보기엔 그걸 예비비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국방부 청사가 됐든 외교부 청사가 됐든 민성기 의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려면 국방부와 외교부에 있던 공무원들 또 다른 사무실 구해서 옮겨야 되고 그러면 자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빨리 공간을 언제까지 빼세요. 그래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누가 그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뭐 현 정부에서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 당선인 측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법적 권한은 없는 거죠. 예. 권한은 없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네. 그렇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직 인수를 할 때도 그런 거 뭐 어떤 공무원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 형식상으로는 현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인사발령을 내는 거죠. 조금 전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 인수위원회는 국방부를 향해서 공사를 하라, 방을 빼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장해찬 본부장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 이런 기류까지 감안해서 인수위원회 당선인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얘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전제하자면 제가 뭐 인수위의 입장을 대변할 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주요 의제 또 국가 의제 중에 하나로 또 많은 국민들의 사실상 이 경선 공약 발표 당시에는 본선 공약 발표 당시에는 지지를 받았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까지 보완해서 인수위에서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 당선인이 의지를 보이는데 만약 현 정부의 국무위원이나 관계자들이 우리 예비비 못 주겠다 또는 파견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여론이 현 정부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실 이제 정권 교체기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정치 진영을 떠나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작아질 수 있게끔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성공적으로 청와대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역할을 했다면서 역사의 평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뭐 예비비도 안 줄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 의견 안 해줄 수 있다, 공무원들 파견도 안 해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화돼 인수위에서 그 문제점까지도 보완해온 방안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실무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 정부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이 새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지 않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근데 이전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당선인께서는 어찌되면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 통수권과 관련이 있고요. 작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이 군과 관련된 작전 계획, 모든 합참과 국방부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부터 해서 방어 시설과 관련된 모든 그 작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선인께서 거의 모르시고 계실 텐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전 결정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도 어느 정도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돼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청사, 부처 이전까지도 고려한 예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군 이 작전 계획까지도 보다도 좀 더 면밀히 좀 살피시고 나서 내년 정도, 저희가 이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년 정도 하시면 차라리 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저희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장해찬 전 청년본부장은 87년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87년은 사실상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국민이 직접 우리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직선제, 이게 부활됐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헌법에 규정된 우리 대통령제, 그런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었다. 그 이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민성기 의원, 현재 우리 청와대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왜 비효율적이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공약을 한 데는 현 청와대의 구조가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세월호 참사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했는데 보고가 안 돼 있다, 뭐 자전거 타고 갔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되면서 사실 논란이 됐던 건데 말이죠. 사실은 많이 바뀌어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본관에 집무실이 있었고 거기서 비서동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중간에 검문 검색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이 비서동에도 있고 거기에 내려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지금 해소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서동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이 근무한다 하니까 그런 문제는 거의 해소돼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오는 소위 국민과 좀 너무 떨어져 있다, 구중궁궐 속에 갇혀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조직과 운영보다는 공간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을 바꾸면 사람의 자세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니까 지금 당선인은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태도와 생각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 이게 그냥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아니겠으나, 청와대를, 지금의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실이 다른 공간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앞으로 대통령실이 될 것이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청와대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청와대가 푸른색 기와가 있어서 청와대라고 부르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2번이나 구했어요. 이거는 그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가야 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처음에는 위반된다고 나왔죠. 관습적으로, 헌법상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일종의 행정자치도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시로. 그래서 세종시가 합헌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옮기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논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과천청사는 왜 만들었으며, 과천에서 다 빠져나가면 우리 과천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종시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현재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방 분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실상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현재의 구조가 효율적이기보다는 비효율적이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장관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와 있고 세종시에는 우리 실무자들만 있고 말이죠. 왜냐하면 국회나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회의가 맨날 있으니까 이런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청와대로 옮기는 것도 그러한 정도의 이렇게 당선인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확고하다는 것도 알겠으나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청와대가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벙커도 있고 말이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버리고 다른 곳으로 바로 2달 만에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알겠으나 과연 이렇게 2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냐라고 하는 목소리에는 꼭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수도 이전과는 경우가 다릅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다들 권력을 내려놓겠다, 분산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잡고 나서는 그 권력 실제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청와대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번에 이 정권을 획득한 정당이나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그 주변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참 놓기 싫고 포기하기 싫은 공간이고 구조이고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말로만 권한을 줄이고 나오겠다, 이전하겠다 했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하나의 어떤 다른 반론을 무마할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시로 제가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참모들이 있는 공간 같이 있었습니다. 뭐 이 경선 과정에서는 광화문의 한 빌딩 9층에 있었고 본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당사 5층에 있었는데요. 집무실로 들어가시는 길에 참모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